오늘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상당히 빨리 가고 오고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각설하고 해서 처음 뵙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의 청년특보로 지금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질문 참 많이 받는데 뭐 공식 캠프에 소속된 건 아니고요. 다만 원래 선거하면 캠프 소속 아니고 후보한테 개인적으로 자문하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말고도 그런 조언 그룹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초기에 등장해서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관심을 좀 과하게 끈 것 같고 아마 더 훌륭한 조언 그룹들도 등장할 거고 저는 뭐 캠프 소속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년 행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그 정도 위치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VIP. 제가요? 매우 중요한 사람. 네, 창문입니다. 본래 의미로. 그 캠프와는 또 다른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뒤에 어떤 배경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하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조언하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저는 VIP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요즘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소통 같은 것들은 하고 계세요? 뭐 이 자주라고 말하기보다는 특정 이슈가 있거나 청년 부분 관련 조언 드릴 게 있으면 소통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윤 총장하고 알게 되신 거예요? 뭐 직접 연락이 오셨고요. 제가 처음에? 평소에 방송을 많이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SNS에 활발하게 또 글을 쓰다 보니까 방송 내용이나 글 같은 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뭐 이 친구 젊은 친구들 괜찮다고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상황도 좀 알아볼까 하고요. 먼저 어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 확정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또 여러 가지 반응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조직 확대를 위해서 좀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순진한 저는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국정원에 의해 행해졌던 그런 댓글 공작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네, 허익범 특검의 첫 인터뷰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지사, 이어서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저는 대법원이 판단했으니까 그 내용에 동의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만 판사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다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께서 뇌물 관련하여 성완종 씨 뇌물 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요. 무죄 판단의 근거가 증인의 말이 바뀌었다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이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드루킹 그 분들, 그 사람들의 경우는 증언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증언이 그렇게 막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그러면 그 증언의 신빙성으로 인하여 유죄라는 하나의 합리적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저는 판사마다 너무 다른 판결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번 판단은 그런 홍준표 의원의 예를 보더라도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킹크랩이라는 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한 번 봐서 알 수가 없는 기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2012년에 킹크랩이라고 하는 건 댓글을 돌리는 매크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댓글을 네. 사람 손으로 하면 예. 그거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가 안 되고 댓글을 기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방해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업무방해로 기소돼서 실형을 산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순간인데 이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에는 너무 증인들이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가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에 뭐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께서 일단 이번 재판이 저는 데이터 재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재판이었다. 네, 허익범 특검 이제 판결 이후의 인터뷰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예, 예. 그 포렌식 자격증까지 따서 이제 자격증 발급 여부가 곧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의 싸움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판결에서 인정받은 조작된 댓글 범위가 8천만 개 이상이거든요. 8천만 개? 네,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20만 건의 댓글을 허익범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분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역작업이나 이런 걸 비율이 한 0.7%였다는 걸 일일이 이 120만 개 댓글 다 확인해서 밝혀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 그리고 소위 텔레그램 이 비밀 대화방의 이 대화 내용들이 캡처가 되어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았고요.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날 컴퓨터 로그 작동 기록이나 뭐 김경수 지사 운전 기사의 운항 기록 뭐 그 근처에서의 식당 영수증 기록 등이 다 포함이 되어서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효력이 발휘했기 때문에 참고인이나 관련인이 어떤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이죠. 공소 과정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물증이 대법원을 사로잡은 것이고 이 물증 같은 경우 이 대법원은 사실 김명수 대법원이라고 야당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살려준 그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업무방해 징역 2년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 개입의 여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사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후에 이거는 진실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데 재심은 청구하지 않는 그 모호한 태도와 비슷하거든요. 결국 김경수 지사 판결에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본의 아니게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대한 태도까지도 국민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다. 네. 이게 자꾸 중복되면 이 사법제도에 승복하지 못하고 지금 더군다나 본인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총리까지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증인들을 불러서 저는 재판 조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살려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요. 이번엔 대법원 2부에서 결정한 2부기 거죠?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다면 그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원합의체로 안 보낸 거죠. 2부에서.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판사마다 이렇게 판결이 다른 같은 사안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인정을 해요. 특히 정치적인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정말 명백한 수치상의 허위 자료를 얘기해도 무죄인 사람이 있고 의견을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라고 유죄를 때리거든요. 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이제 같이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그 드루킹의 118만 댓글이라는 얘기 그냥 들으면 많죠. 많은 건데 그 대선 시기에 네이버 페이지 뷰가 하루에 얼마냐. 하루에. 이게 어디서 조사한 걸 보니까 8억 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댓글과 관련해서도 이게 한 달에 8억 곱하기 30하면 240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네이버 댓글이 달리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찍는다는 걸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무엇인가 공격하고 이런 거에 반대합니다. 자연스러운 의사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업무 방해라는 혐의로 유망한 정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앞길을 막는 건 타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제 재판에서 1심 그리고 2심. 2심에는 판사가 한번 바뀌었죠. 예. 부장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판사가 킹크랩 시연해 봤다고 못을 박았고 바뀐 판사도 거기에 대해서 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거나 했다면 이거 혹시 재판부 성향 때문이거나 증거 과정에서 조금 재판부가 면밀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의심을 제기하는 게 이해는 될 텐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심, 2심 판결이 달랐어요. 근데 1심, 2심 거치면서 한 번도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고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도 한번 공개가 됐잖아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2심 판사였었나요? 뭐 징역 선고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사건으로 내 부담이 좀 덜어졌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저건 그냥 삭제입니다. 어쨌거나 1,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판결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기간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 뷰가 쌓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또 여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정치기사에 베풀이라고 해서 베스트 댓글,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이 항상 상단에 떠 있었어요. 그랬죠. 그럼 베풀이 지금도 뭐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정치기사는 거의 베풀 추천 순위 안 뜨게 돼 있는데 그 베풀이라고 하는 댓글이 사실 댓글 여론이나 전체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여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밝혀졌어요. 여야가 다 했다. 차장님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저희가 근데 제가 차문호 판사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2심 판사. 그러니까 그 양승택 진행하면서 거기서 함께 말씀 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달리 시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황들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들 지금 또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변수로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예. 우선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지지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을 비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두관 의원이 SNS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그때 제가 디소이 부위원장이어서 실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를 향하여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만들 때 어마어마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평창올림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고 그것을 방치한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추미애 지도부를 향하여 정말 거의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공정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그 댓글을 일일이 다 파헤쳐 보니 거기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거를 미리 먼 미래에 이게 두루킹일 것이고 이 두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연결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이걸 문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김두관 후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표로서 하실 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홍영표 책임론이 또 있더라고요. 왜 특검을 받았냐. 그때 특검을 받냐 안 받냐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우원식 대표 시절에 국회가 열리질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김성태 의원이 단식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계속해서 단식 국면으로 갔으면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검 받았으니까 잘못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연 이런 업무 방해로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는 게 맞는가? 민주당은 그것을 탐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검이 동의 안 되게 기소한 잘못된 내용 이런 거를 탐구하셔야지 내부로 경선의 이 사안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를 비난한다거나 과거의 원내대표로 죽도록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건 이건 정말 아니다. 그거는 제가 실무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고발은 어디서 했냐. 네이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아는 게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장 평론가께서 그럼 야권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 보면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가 꼭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펼치느라 추미애 전 장관 측에서 논리를 들고 나오면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 이게 하나의 좀 폭탄처럼 자리 잡지 않았나 싶고 야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김경수 지사의 이 징역형 확정 판결이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뭐 하나의 포인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번 대선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런 여론 조작을 근절해야 된다. 지금 야권 대선주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보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데 이 같은 판결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한 판이 조금 더 크게 휘청이는 것은 아닐까 많은 야권에서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친문의 어떤 마스코트, 상징, 그 입지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전에 직접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지자들이나 당원 입장에서는 친문의 상징이고 고생 정말 많이 한 김경수 전 지사가 아마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겠죠. 야권이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동정 심리나 표에 결집되는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데 그게 그동안 어쨌든 이 비문 행보를 보여왔던 이재명 지사에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추미애 전 장관 쪽에서 지금 이런 논란으로 일정 부분 떨어지는 표도 아마 이 친문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친문 구심점을 좀 강하게 만드는 데 작용하면서 민주당 경선판을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텐데 그 과정에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같은 내상이 생기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씩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뭐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 그 네거티브. 그 네거티브가 결국 두 분 다 지금 뭐 좀 구속 수감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사실상 그때 이후로 한나라당은 당이 두 개로 쪼개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만 있었을 뿐이지. 그 정도의 지금 격전으로 또 비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우려스럽다면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시고요. 사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거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추미애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제가 보니까 누군가 여론을 만드는 걸 제가 흔적을 SNS에서 봤어요. 중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왜냐하면 잘못 안 한 걸 추미애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제가 2007년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건 BBK는 범죄입니다. 경제 범죄. 그거를 대통령이 국가적 힘,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 사유화까지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지금 두 분의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방을 보면 특히 1, 2위가 그 내용이 돈에 관계됐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도덕성이라고 얘기되는 개인적 스타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성향은 조금 다르죠. 근데 우려되는 거는 지지자들 마음의 상처는 비슷하게 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법이다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지사의 건은 민주당 경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결집도를 높일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들어왔습니다. 최민희, 장해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최근 일단 설화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구 방문 일정 5곳을 소화하는 내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구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치켜 세우는 와중에 논란이 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주 120시간 근무, 밀란 이런 발언들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이런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정치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들 발언 보면서 가장 최악의 발언이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거, 애매모호한 이야기하는 거, 답답하다. 그래서 뭐 so what.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 이후 초반에는 조금 그런 답답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예. 엣지가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적응하면서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또 국민 여론이 있었고 이제는 좀 본인이 시원시원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다소 격앙된 이 워딩들도 나오고 있지만 네. 전 이 맥락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었다. 대구에서의 발언도 예. 특정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대구가 사실 지난해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신천지 때문에 먼저 집단 유행 터지고 그때 뭐 대구 봉쇄, 대구 코로나다 이제 와서 그게 방역의 언어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선도적으로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제 방역 모범 도시가 된 그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싶고 120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담회에서 만났던 스타트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건데 네. 본질 자체는 일률적인 52시간제 부작용이 크다. 업종별로 상황에 맞게 탄력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인데 지금 정부도 사실 그 탄력 근로제 기간에 계속 유예했었거든요. 예, 예. 그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반면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는 이 정치 고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가지고 52시간제도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 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셨으면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박수를 치고 참 건전한 정책 토론이 되겠다 하는데 네. 그 단어 하나 시간 하나 말꼬리 잡기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책 토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꼬투리 잡고 그럼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해명하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대선판에서 보여드려야 되나 먼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본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김경수 전 지사 판결 이제 전 지사가 됐습니다. 판결 가지고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판이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판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은 이게 표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서 표로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반대파는 다 숙청하고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조선시대에는 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 이게 양 진영이 경쟁하고 또 여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벌한 곳이죠. 우아하게 살벌한.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준비가 안 되시고 너무 모르시는 거다 이런 거고 120시간 발언에 저는 맥락 압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네. 네, 여러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0시간을 연거푸 일하는 얘기를 하면 그때 후보는 몸도 생각하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보가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식견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격도 하고 옹호도 하고 그런 거고요. 대구 발언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어디서도 밀란은 안 일어났을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팬데믹이 좀 빨리 왔다고 해서 네. 그리고 정부와 같이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밀란이 일어날 지역 없다. 이거는 다른 지역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그러니까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라고 느낀 건 왜 저렇게 서열화시키려고 그러지? 왜 대구를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폄훼할까? 그거 들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말 한마디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캠프가 너무 그 후보의 일정이나 이런 거를 짤 때 미리 메시지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 막 열기에 빠지면요. 후보들이 사실은 언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 곳과 또 현장의 상황은 또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대구 열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근데 방역 중에 그렇게 열기가 뜨거운 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뜨악한데 발언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이거는 비판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캠프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도 동의하는 게 네. 일정이 있으면 특히나 이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지역 일정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호남을 가든
영남을 가든 이 정도 인파를 동원할 수 있는 인기 있는 후보 범야권에는 전 따로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양한 질문들과 현장에서의 또 기자분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질문도 막 쏟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캠프 차원에서 참모들이 네. 메시지라거나 돌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숙련, 충분한 어떤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미리 한번 이 리허설을 해보는 그러한 작업 등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말꼬리 잡고 전쟁인 게 정치의 본질이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는 뭐 좀 본질적인 걸 보자. 우리 정치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 캠프부터 그런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말꼬리 잡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날짜를 9월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이제 곧 대선 이제 출정 선언식을 이제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림픽 상황 때문에 일정을 좀 조율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윤 전 총장은 지금 입당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구 가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기자분들에게 그 질문을 받으면 6.29 정치 선언 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 말은 결국 이 국민들을 한번 좀 만나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역 행보가 일단 호남 다녀왔고 대구 갔고 그러면 아마 뭐 기사 보니까 내주 중에 부산 간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큰 틀에서의 어떤 행보 대전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강원이나 다른 지방도 있습니다만 또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7월 말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의 100% 예상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타요? 모르죠, 그건. 근데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 말과 행동을 보면 본인이 이걸 끝나고 국민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다 했으면 진짜 끝나고 결정하시는 거지 미리 우리가 입당한다 안 한다 정해놓고 밖으로만 안 알려주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치열하게 여러 각도의 조언을 받으면서 본인도 현장의 민심을 청취하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게 못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발언 하나하나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고명 취급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반발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다 알고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검증이 2007년처럼 벌어질 텐데 그 경우는 이미 장모가 불법행위가 1심에서 인정돼서 법정 구속됐고 이어지는 게 다 비슷한 사건들이거든요. 장고 증명을 장모가 위조했다 등등. 그런데 이상하게 장모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은 이런 사건들이라 그 들어와서 황교안 전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들어와서 토론하고 우리 당 후보가 됐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 그중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 토론하고 논쟁하자는 게 칼날 검증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심하는 데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행태부터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국민의힘의 시너지 또 윤석열 후보 독자 행보의 시너지 그게 어느 정도쯤에서 조율됐을 때 가장 폭발적일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최근 좀 하락세거든요. 민주당에게 역전을 당했잖아요. 이런 어떤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과 중도 보수 진영 전체의 파해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고민을 하는 것이지 검증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섭습니다. 후보들이. 근데 장해찬 평론가를 대변인으로 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최민희, 장해찬 두 분과 함께 오늘 많은 내용 다뤘는데 또 못 다룬 내용도 좀 많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 좀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